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20명의 조직원들이 우글거리는 아지트에 혼자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23분 후 그 아지트에서 나온 건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장면은 20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정교하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중 보스는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며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혼자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여성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부산 사하구 폐공단 지역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목요일 밤 10시 40분경이었죠. 그날 밤 한 여성이 폐타이어 더미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34세, 검은색 작업복에 전술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야간 근무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선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받은 파편 상처였죠.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에는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면증 약이었어요. 10년간 707 특임대에서 복무하며 12번의 해외 파병을 다녀온 그녀였지만 제대 후의 삶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갑작스런 소음에 움찔하는 반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색함, 특히 마트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공사장에서 망치 소리가 나면 순간적으로 전투 모드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영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죠.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으니까요. 약 50m 앞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는 시끄러운 음악과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유일한 가족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소영의 남동생 김민수는 32세의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였습니다. 내성적이지만 착한 성격의 그는 누나를 무척 따랐죠. 특히 소영이 해외 파병에서 돌아올 때마다 공항에 마중 나와주던 민수였습니다. 소영이 PTSD로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주던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주고 밤에 악몽을 꿀 때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전 민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흔적은 그의 핸드폰으로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누나, 도와줘. 돈, 5억, 창고, 사하구. 소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지지부진했죠. 게다가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조직들은 경찰이 움직이면 인질부터 해치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소영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소영이 창고 주변을 정찰하면서 들은 대화가 그녀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두 조직원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봐, 그 디자이너 놈 언제까지 버틸 것 같나? 글쎄, 벌써 이틀째 밥도 안 먹고 버티는데. 형님이 내일까지 돈 안 오면 손가락 하나씩 자르라고 했잖아. 그럼 누나한테 택배로 보내는 거지? 맞아. 그럼 바로 돈 가져올걸? 소영의 손이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11년간 몸에 밴 훈련이었습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 시작입니다. 소영은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완전히 무음이었죠.
전술화를 신고도 낙엽 하나 바스락거리지 않게 걷는 기술이었습니다. 창고 뒷벽의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20명의 남자들이 각자 다른 구역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입구 쪽에는 키 195cm의 거대한 덩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도끼 모양 문신이 있었고 손에는 쇠망치를 쥐고 있었죠. 별명이 해머라고 불리는 놈이었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마른 체격이지만 눈빛이 매섭게 번뜩이는 남자가 칼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빨랐어요. 나이프라는 별명의 소유자였죠. 오른쪽 구석에는 복싱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고 있는 근육질 남자가 있었습니다. 펀치 하나하나가 샌드백을 크게 흔들어댔어요. 타이거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가장 안쪽에 의자에 묶여있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왼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셔츠는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소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 지나갔어요. 갑자기 소영의 머릿속에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잡힌 민간인 인질들을 구출하던 그날 밤,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질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이봐, 김민수, 정신 차려. 너 누나한테 전화해서 몸값 5억 가져오라고 해.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민수의 뺨을 또다시 때렸습니다. 키 185cm에 몸무게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덩치였죠. 팔뚝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 해. 절대 안 해. 누나한테 피해주기 싫어. 그냥 나를 죽여. 차라리 그게 낫겠어. 민수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이놈이 끝까지 버티네. 이봐, 철수. 전기 충격기 가져와. 네, 형님. 그 순간 소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이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똑똑똑 3번 두드렸죠. 누구야? 문지기 역할을 하던 해머가 나왔습니다. 키 195cm가 넘는 건장한 남자였는데 얼굴에 칼자국 흉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를 찾으러 왔어요. 소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상냥한 목소리였죠. 뭐야? 너 정신 나갔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가씨 빨리 가.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흥미롭게도 해머는 처음에는 소영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고맙네요. 하지만 제가 동생을 데려가야 해서요. 동생? 너 혹시 김민수 누나야? 해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엥? 얘들아, 김민수 누나가 지발로 여길 왔다. 나와봐. 해머가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진짜? 드디어 왔네. 형님, 대박입니다. 5억 받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빨리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해서요. 소영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해머의 목 옆 경동맥 압박점을 정확히 눌렀죠. 해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그의 몸을 받쳐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의식은 잃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잠깐만 자고 있으세요. 소영이 해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이 소음을 듣고 우르르 나왔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상한 여자가 해머 형님을 쓰러뜨렸어요. 순식간에 8명의 조직원들이 소영을 둘러쌌습니다. 각자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같은 흉기들을 들고 있었죠.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조직원들이 소영을 에워싸자 창고 안쪽에서 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갔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혼자 왔어?
보스의 이름은 박철민, 43세였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그의 옆으로 부하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이프가 칼을 빙빙 돌리며 다가왔고 타이거는 복싱 글러브를 끼고 주먹을 쥐어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각자의 무기를 준비했죠. 김민수 어디 있어요? 소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하, 너 그놈의 누나구나? 좋아, 마침 전화하라고 했는데 직접 왔네? 몸값 5억 준비해 왔어? 5억이요?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안 가져왔으면 너도 같이 여기서. 박철민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5억이면 제 2달 월급보다 적은데요? 소영이 약 올리듯 말하며 목소리 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평범한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빙하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야? 김민수한테 손 뗀 거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소영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야구 방망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그의 손에서 빠지자 소영은 그것을 받아 다른 조직원의 다리를 정확히 가격했죠. 두 번째 조직원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치려 하자 소영은 몸을 낮춰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떡해. 나머지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소영은 이미 3번째, 4번째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뭐하냐? 여자 하나 못 잡아? 박철민이 소리쳤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절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소영은 11년간 707 특임대에서 대테러 작전을 담당했던 베테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얘들아 다 같이 덤벼.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박철민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남은 12명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소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이프가 칼을 휘두르고 타이거가 복싱 글러브로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소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녀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카드였죠. 707 특임대 상사 김소영입니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707? 네, 11년간 복무했고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원래는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소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악몽들. 하지만 민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제 가족한테 손댄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은 707 특임대가 뭔지 아시나요?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소영은 11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11년간의 전투 경험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겼습니다. 전역 후에도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갑작스런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벽.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유일한 가족인 동생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 아플 거예요. 소영의 움직임은 정교했습니다. 12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각자의 공격 패턴을 순식간에 분석했죠. 나이프가 칼을 휘두르자 소영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어깨 압박점을 눌러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죠. 타이거가 복싱 글러브로 강력한 훅을 날렸지만 소영은 머리를 살짝 젖혀 피하고 그의 팔꿈치 관절을 쳤습니다. 타이거는 팔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영은 각자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소영이 한 조직원을 제압하면서 그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을 쓰러뜨릴 때도 위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넘어뜨렸죠. 복수심에 불타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상해는 입히지 않으려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박철민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난 그냥 돈이 필요해서 사정이 있었다고. 박철민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소영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어요. 사정이요? 네. 내 어머니가 치매야 요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박철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도 혼자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전역 후 적응이 쉽지 않았던 터라 더욱 이해가 갔죠. 그럼 더더욱 이해할 수 없네요. 다른 사람의 가족을 괴롭히면서 자기 가족을 구하려고 했다는 게.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사과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민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소영이 묶여있던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누나, 어떻게 여기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민수가 놀란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잠들고 있어 곧 깨어날 거야. 소영이 민수의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가 이렇게 강했어? 완전 영화 같았는데? 응,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소영은 조용히 민수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전역했지만 결국 과거의 자신을 꺼내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전쟁의 기억들. 누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 하지만 민수는 누나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PTSD로 힘들어할 때를 많이 봤거든요. 누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민수야. 이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담당 형사인 이민호 경위가 물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소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혼자서 20명을? 707 특임대 특전사 출신입니다. 소영이 자신의 전역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괜찮습니다. 20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영의 정확한 제압술 덕분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박철민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제압하면서도 다치지 않게 신경 쓰는 듯 제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표정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소영은 나중에 박철민의 어머니 요양원비를 일부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범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었죠. 소영은 이후 민수와 함께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죠. 진짜 강함이라는 건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내가 가진 능력을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때가 있다. 소영은 그 후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간 보안업체도 용병도 아닌 실종아동과 납치 피해자를 찾는 전문 수사관이 되기로 한 거였죠. 민수를 찾으면서 느꼈어요. 나처럼 가족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PTSD 증상들. 소영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민수도 그 과정을 함께 했죠. 누나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이번엔 내가 누나를 도울 차례야. 6개월 후 소영은 정식으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사건은 7살 아이의 실종 사건이었죠. 김소영 수사관님, 정말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절망에 빠진 부모가 물었을 때 소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2시간 만에 아이를 무사히 찾아왔죠.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쓰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소영처럼 707 특임대 출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올바른 곳에 쓰인다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능력도 모두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소영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실종자 전담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명의 실종자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민수는 무사히 회복하여 지금은 웹디자이너로 일하며 동시에 범죄 피해자를 돕는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민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소영의 선처 덕분에 일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출소하여 정식으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소영이 운영하는 수사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경찰 수사가 한계에 부딪힌 사건들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힘든 과거도 아픈 기억도 모두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소영의 철학처럼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용기 있었던 순간이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은 매일 오전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갑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